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김재경 진주시열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김재경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진주시열에서만 내리 4번이나 당선되면서 어느덧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경남 서부 지역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자, 김재경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남도민들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들께 소감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성원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 현안부터 바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주 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경남 그리고 특히 또 사천을 비롯해서 향후 50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 서부권의 또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런 기대까지도 있습니다. 그 의원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아주 깊이 관여를 해서 일들을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제조업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항공 3단 지정에서부터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사천에는 어쨌든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에는 아직 아무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형 위성 조립 공장 그리고 우주 산업과 항공 산업의 부품을 시험하고 인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센터 등을 모은 클러스터를 이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예산 상당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당장 착수가 된다면 언제쯤부터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위성 조립 공장은 뭐 당장이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공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올해 안에 막 결말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진주 지역에서 앞으로 인공위성 조립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런 한국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상평공단이지 않습니까? 상평공단이 과거에는 그 진주의 이런 그 역사를 이끌어오는 중대한 그런 산단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이런 재생산업에 선정이 되고 하면서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그 공단으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이 클러스터 예정지가 산단에 인접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상평공단에서 사업을 하거나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첨단 산업이 들어오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숙제이긴 합니다. 근데 긴 안목에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공위성 조립장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지원 시설들이 혹시 그 상평공단과 관계가 있는 그런 시설들인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연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임가공 기계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긴 안목에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을 본다면은 그 상평공단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다른 항공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이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우선은 이제 방송이나 통신사에서 쓰는 이 이제 중형 위성을 저희들이 이제 조립하는 공장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공장에 이제 공급이 되는 부품을 시험하고 인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센터가 나옵니다. 네. 이 센터가 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항공 부품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인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센터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요즘 이제 드론 내지 무인기 이런 이제 시설까지 유치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이 정도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그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KTX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노선이라든지 또 사업 시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이런 그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노선을 놓고 대전에서 진주로 바로 오는 노선과 김천을 둘러오는 노선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향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지금 노선은 이제 거의 단일화가 되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이 분석에서 아직은 정부를 설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설계비 100억 원은 확보를 해놓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만 인정이 되면 당장에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그걸 구간을 좀 이렇게 잘라서 먼저 착공하고 후에 착공하는 이런 이제 방법. 그리고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 뭐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지자체와 정치권이 협의를 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진주혁신도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의원께서 평가하시기에 진주혁신도시가 당초에 목적했던 지역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좀 먼저 좀 해주신다면은요. 우선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동 인구가 좀 많아졌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 형태가 좀 많이 다양화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고 또 개량화된 수치를 보더라도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우선 네네. 늘었거든요. 그래서 진주 경제에 분명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전된 기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내려올 때 세라믹 연구소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실용화 센터라는 부대 시설을 하나 붙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원 같은 KTL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우주항공 부품 시험 인증 사업을 이제 하면서 외연을 확대할 거거든요. 그런 이제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들의 진주 정착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슨 지역 인재 채용 또 이 소득세 내지는 부가세 뭐 이런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19대에 이제 냈는데 20대에도 이 구성원들이 진주에 하루빨리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이제 지자체와 함께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그 이전 기관들이 조기에 정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전 기관의 직원들이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은 진주시와 같이 그 공동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시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 힘을 합쳐서 구성원들이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이제 결과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께서는 그동안의 원내 대표직 도전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또 정책위 의장으로도 또 거론됐던 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4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신데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국회에서 해내게 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국회에서는 대체로 이제 관례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3선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고 네. 이제 4선이 되면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원내대표라든지 또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부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이 4선 의원들이 보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하고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다가 제가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출마를 한 적이 있죠. 앞으로도 뭐 원내대표든 또 전당대회를 통한 이제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든 뭐 이 국회 부의장은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적기 때문에 네네. 그 둘 중에 하나가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이런 선수에 따라서 크게 그 자리가 차이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그 도민들께 3선과 4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로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요? 우선은 4선 의원의 숫자가 3선 의원 숫자의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요구되는 역할도 상당히 이 비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 중진 회의에 참석 여부도 3선과 4선이 경계거든요. 그래서 네네. 4선 의원부터는 당의 그 현안이 있을 때 중진 회의의 멤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그야말로 당의 그 방향에 대해서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과 국회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이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되겠군요. 기회가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이런 그 경남의 정치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그 경남의 정치권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탄압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그 도민들의 좀 아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당에 있어 가지고 경남이 지역이 넓어서 또 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국회의원들끼리 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중대한 지역 현안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뭐 제 경험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아마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주영 의원이 이제 5선으로서 최다선 의원이고 이제 4선 둘 뭐 밑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 의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이태 의장께서 은퇴하신 이후로 8년 만에 만들어진 황금 구도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이나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라든지 네. 또 지역 현안이 있을 때 구심점이 만들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결속력 있고 뭐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경남도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목소리를 낼 땐 내고 도울 땐 돕고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지만은 20대 총선 결과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그 총선 결과가 12대 4. 여당이 16석 중에서 12석을 가져갔고 야당이 4석을 가져갔는데요. 19대 총선에 비해서 여당의 의석수가 좀 다소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경남 지역의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지역이 경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민심 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정권 교체의 트랙 위에 올라와 있는 나라거든요. 네. 진보와 보수가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흐름의 변곡점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졌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판세도 그 요동을 친 게 이제 그런 밑바닥에 흐름이 네.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 우리가 뭐 16석 이럴 때 전체를 석권은 못했어요. 한두 네. 석은 이제 이 빠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4석이 줄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우리가 이제 줄어든 셈인데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남의 어떤 정치 지형의 특성상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의 고향이라는 네. 그런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 때는 그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선 해양 산업의 위기에 대한 그런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분명히 또 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상의 변화의 욕구 등등이 이제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내석을 잃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당을 추스리고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혁신하고 정말 변화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변화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남도민들도 지금은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을 놓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당을 거기에 더 힘을 실겠다라는 그런 민심들이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견해가 있으시다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양당 정치에서 이제 3당의